안녕하세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0살의 시어머니가 저와 동시에 임신했습니다. 심지어 저더러 당신의 산후조리를 하라고 강요했죠. 남편은 어머니도 쉽지 않으셨다며 감싸기만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거리 시외버스의 흔들림에 속이 울렁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뱃속의 아이는 횡격막을 압박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옆자리의 남편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들을 때면 가끔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버스에 타자마자 잠들어 버린 남편.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뒤척여 편한 자세를 찾아보려 했지만 명절 연휴의 비좁은 버스 좌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소나무 숲과 황금빛 논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 마을 어귀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 명절 분위기가 골목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고 마을 방송에서는 흥겨운 설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올해는 며느리로서 시댁에서 보내는 첫 설날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문의 장손을 뱃속에 품고 있었죠. 저는 가족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라도 즐거운 척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스가 마을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길게 기지개를 켜더니 피곤한 기색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짐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의자에 손을 짚고 무거운 몸을 이끌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신 시어머니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란 것은 마중을 나오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고향에 내려간다고 전화를 드려도 퉁명스럽게 알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으시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식들을 반기거나 기다리는 기색을 보이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쉰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50대라면 보통 노화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나이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피부가 유난히 붉고 탱탱했죠. 평소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즐겨 입으시던 것과는 달리 펑퍼짐한 생활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허둥지둥 달려와 준호의 손을 밀치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니? 저런, 배가 이렇게 불러서 오죽 힘들었을까. 가방 이리 줘. 엄마가 들어줄게. 넌 그냥 편하게 몸만 오렴.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내가 알던 집안의 먼지 한 톨까지 지적하시던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맞나. 저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괜찮아요. 가방 가벼워요. 준호 씨한테 저 무거운 캐리어나 들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준호를 흘끗 쳐다보시더니 제게 다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호는 사내 자식이니까 무거운 거 드는 게 당연하지. 넌 지금 임신 중이니 조심해야 해. 우리 손주가 제일 중요하잖니. 자, 어서 집에 가자. 아버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부축하며 걸으셨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몰래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고 가끔 허리에 손을 얹고 주무르셨습니다. 특히 펑퍼짐한 옷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리 부분이 눈에 띄게 불룩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살과는 다른
동그랗고 위로 솟아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에서 잘 챙겨 드시나 봐요. 전보다 살이 좀 오르신 것 같아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하셨습니다. 황급히 옷자락을 내려 배를 가리며 길가 쪽으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요즘 입맛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잤더니 살이 좀 쪘나 보다. 늙으면 숨만 쉬어도 살찐다잖니.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너지. 집에 가서 내가 몸보신 제대로 시켜줄게. 너무 말랐어. 너. 어머니는 순식간에 화제를 돌렸고 저는 더 이상 질문할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여자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배를 가리는 행동이 집으로 가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께서 마당에서 국화 화분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가위를 내려놓고 손을 털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내 어머니가 오늘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잔뜩 사왔단다. 우리 수진이가 제일 호강하겠네. 준호는 현관 앞에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군이로는 아이고, 부모님은 꼭 아내가 무슨 황후마마인 것처럼 구시네요. 전 팔 빠지게 짐 들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아버님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황소처럼 힘센 놈이 뭘 그런 걸로 투덜대. 내 아내는 지금 몸도 무거운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자, 어서 들어가서 물이라도 마셔. 시골의 3칸짜리 집은 여전했지만 올해 설 분위기는 유난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살림살이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유리 장식장 위에 놓인 커다란 분유통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싸서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작은 통 하나를 샀던 그 수입산 임산부용 분유였습니다. 왜 시골집에 이 분유가 있지? 두 분은 분유를 드시지도 않고 드신다 해도 노인용 분유를 드실 텐데 저는 준호에게 고개를 돌려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저기 좀 봐. 왜 우리 집에 저런 수입산 임산부 분유가 있어? 누가 마시는 거야? 준호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널 위해 미리 사두셨나 보지. 내가 이 분유 마시는 거 아시고 부모님 정말 세심하시지. 넌 맨날 우리 부모님이 관심 없다고 투덜대더니. 준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분유통은 이미 개봉되어 있었고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저 마시라고 사놓으신 걸 미리 뜯으셨다는 말인가. 제가 더 물어보려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먹음직스러운 오렌지를 담은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시원하게 오렌지부터 먹으렴. 지인한테서 산 건데 아주 달고 맛있어. 시지 않으니 걱정 말고. 어머니는 서둘러 오렌지를 깎아 가장 큰 조각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오렌지 조각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계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은 시어머니의 기이한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을 앞둔 따스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저를 깨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씻고 기분 전환 삼아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도시의 탁한 매연과 달리 시골의 공기는 참 맑고 상쾌했습니다.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미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옆 동네로 시집간 친구인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갖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나는 제 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야, 배 모양이 예쁜 걸 보니 아들인가 보다. 피부도 그대로고 김이 하나 없네. 내가 제일 복받았다, 수진아. 저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다행히 아기가 순해서 힘들게 하진 않네. 근데 나 이번에 시댁 와서 좀 이상한 걸 느꼈어. 시어머니가 180도 변하셔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불안하다니까. 미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또 쓸데없는 걱정한다. 내 뱃속에 있는 손주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지. 누구 때문이겠어? 가문의 장손인데. 자, 어서 들어가서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자. 저희가 집으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창고 구석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몸빼 바지를 입고 허리를 숙인 모습에 불룩한 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나가 쾌활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와, 요즘 살이 많이 오르셨네요. 피부가 18살 처녀 같아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며 황급히 옷을 끌어내렸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미나 왔구나. 창고에 묵은 짐 좀 정리하고 있었어. 응, 요즘 잘 먹어서 그런지 살이 좀 쪘네. 무슨 살이 쪄? 늙어서 그런 거지. 미나는 원래부터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배를 빤히 쳐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님 겸손하시기는 꼭 좋은 소식 있으신 것 같아요. 배가 동그란 게 조만간 준호 오빠한테 동생 안겨주시겠어요. 미나의 무심코 던진 농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귀 밑까지 새빨개졌습니다. 당황해서 손발을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늙은이가 무슨 애를 또 낳아. 남들이 들으면 웃겠다. 자, 둘이 앉아서 놀고 있어. 난 부엌에 가스 불 좀 보고 올게. 어머니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무겁게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미나가 제게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농담 좀 했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신데 혹시 진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까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우리 시어머니 쉰이신데 무슨 출산이야. 미나가 돌아간 후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까 시어머니가 정리하시던 창고 구석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평소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아기 침대 하나가 창고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침대는 작년에 이웃집에서 얻어온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닦여 있고 심지어 반짝이는 니스칠까지 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니스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안에는 베넷저고리, 가재 손수건, 아기 모자 등 갓난아기 용품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상표도 떼지 않은 새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베넷저고리 하나를 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록달록한 옷들은 누가 봐도 물려받은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나온 준호가 제가 아기 옷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질겁하며 달려와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뭔지 설명 좀 해봐. 이 아기 침대는 또 왜 갑자기 꺼내서 니스칠까지 한 거야? 설마 우리 아기 주려고
엄마가 준비하신 거라고 말하지 마. 우리 아기 태어나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고 필요한 건 내가 서울에서 이미 다 사놨잖아. 준호는 당황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아주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엄마가 미리 준비하신 거야. 서울은 물가가 비싸니까 시골에서 싸게 사두신 거라고. 그리고 이 침대는 나무가 좋아서 니스칠 다시 하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잖아. 손주 오면 좋은데 눕히고 싶으셨겠지. 넌 왜 맨날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해? 그럼 저기 있는 임산부 분유는 설마 나 주려고 사셨는데 맛있는지 먼저 드셔보신 거라고 하진 않겠지. 준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약해지니까 칼슘 보충하려고 드실 수도 있지. 분유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임산부용, 노인용을 따져. 쓸데없는 의심 좀 그만하고 집안 좀 조용히 넘어가자. 말을 마친 그는 괭 돌아서 가버렸고 저는 어지럽게 널린 아기용품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준호의 설명은 온통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임산부 분유에는 태아에게 필요한 호르몬과 영양소가 들어있어 노인이 마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준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테지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아기 옷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담으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단서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룩한 배, 불안한 태도, 아기용품, 임산부 분유. 모든 것이 제가 믿고 싶지 않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설날 저녁상은 떡국, 갈비찜, 각종 전 등 전통 명절 음식으로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조상님을 모신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가 음식 냄새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상석에 앉으신 아버님은 막걸리 한 잔을 따르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연신 남편과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고기나 생선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시큼하게 익은 동치미와 짭짤한 장아찌만 드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드세요. 토종 한우라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저는 떠보는 심정으로 갈비 한 점을 어머니의 그릇에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름진 갈비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헛구역질을 참으시더니 황급히 그 갈비를 준호의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아니다. 난 준호나 많이 먹으라고 줘라. 요즘 속이 더부룩해서 기름진 건 못 먹겠구나. 난 이 동치미 국물 마시면 소화가 잘 되더라. 어머니는 동치미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맛있다는 듯 아삭아삭 씹으셨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 어머니의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신 동치미를 드셨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님은 말리기는커녕 다정하게 장아찌를 아내의 그릇에 더 얹어주며 가끔씩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신게 먹고 싶으면 실컷 먹되 밥도 좀 먹어야 힘이 나지. 아버님의 목소리는 저와 준호가 놀랄 만큼 다정했습니다. 평소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시던 분이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의심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신음식을 참 잘 드시네요. 꼭 입덧하시는 것 같아요. 임신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신 걸 찾는다고 하던데요. 제 말은 뜨거운 저녁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상에 떨어뜨렸고 얼굴은 빗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준호는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은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젓가락을 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리쳤고 그 바람에 국그릇이 넘쳐 국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시어미한테 비꼬는 거냐? 어디서 며느리가 밥상머리에서 시어미한테 함부로 말댔구야. 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집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기 옷, 임산부 분유, 아기 침대, 그리고 어머니의 배까지 언제까지 저한테 숨기실 생각이었어요? 제가 진실을 알 권리도 없나요? 아버님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한번 보고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좋다. 네가 정 알고 싶다면 말해주마. 내 어머니 임신했다. 이제 됐냐? 벌써 4개월이 넘었어. 이건 하늘이 우리 집에 내려주신 복이고 조상님이 돌보신 덕이다. 그러니 너도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50살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동시에 임신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세요. 어머니 올해 50이신데 그 나이에 임신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어느 의사가 임신을 유지하라고 했어요. 왜 어머니의 건강이나 아기의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낳지 내가 낳냐? 왜 내가 걱정이야. 내가 애 낳으면 네 자식한테 갈 재산이라도 뺏길까봐 그러는 거지. 네, 그 좁은 속마음 내가 모를 줄 알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어머니, 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세도 많으신데 임신 중독증이나 당뇨 같은 합병증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기한테 장애가 생길 위험도 크고요. 게다가 두 분 다 은퇴하셔서 수입도 없으신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제 편을 드는 대신 저를 비난했습니다. 수진아, 그만 좀 해. 모처럼 맛있는 저녁 먹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 부모님이 결정하신 일이잖아. 자식된 도리로 응원해드려야지. 도와줄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 어디서 책에서 본 지식으로 어른들 겁주지 말고. 저는 그들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수와 환상으로 똘똘 뭉친 견고한 전선.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설날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쓰디쓴 맛으로 변했습니다. 밥상에서 시작된 논쟁은 거실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밥 먹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댔고 자욱한 담배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워 저는 숨이 막혀 손으로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애 키울 돈이 없다고? 나 아직 건강해. 돈 벌 수 있어. 저기 밭도 있고 연못도 있는데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냐. 옛날에 내가 준호랑 준수 키울 때는 고구마, 감자로도 잘만 키웠어. 지금이라고
이 막둥이 하나 못 키울까. 아버님은 술과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옛날이랑 지금은 달라요.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옛날보다 수백 배는 더 들어요. 기저귀값, 분유값, 예방접종비, 학비. 아기가 10살이 되면 두 분은 60, 70이세요. 그때는 무슨 힘으로 아이를 돌보시겠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결국 저희 부부한테 떠넘기실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인 양 구슬프게 하소연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다 키워서 장가 보내놨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몇 푼 가지고 계산을 하네. 늙은 나이에 집안에 웃음꽃 좀 피워보려고 말동무할 자식 하나 더 낳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는구나. 내가 일찍 죽으라고 저주를 하고 내 자식 못 키울 거라고 악담을 퍼붓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고. 준호는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자 허둥지둥 달려가 달래더니 저를 향해 전에 없던 증오의 찬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너 때문에 엄마 우시는 거 안 보여? 너도 적당히 이기적이어야지. 내 생각만 하고 동생 키우기 싫고 돈 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부모님이 평생 우리 형제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이제 어머니가 노년의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시겠다는데 그것마저 짓밟아야겠어. 기쁨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온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게 기쁨인가요? 오빠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이기적인 거죠? 자식을 낳아놓고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큰아들 부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요? 준호 오빠, 제발 현실을 좀 봐. 오빠 월급 뻔하잖아. 우리 아직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고 곧 우리 아기 태어나면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거기에 동생까지 생기면 어떻게 살 건데. 너희들 돈 필요 없어. 아버님이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정 안 되면 땅이라도 팔면 되지.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들지 마. 땅을 팔겠다는 아버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골 땅값이 요즘 비싸긴 하지만 그건 노후 자금이자 제사를 모시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걸 팔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두 분의 어리석음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땅 팔면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중에 늙고 병들면 무슨 돈으로 치료받으실 거고요. 제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거의 애원조로 바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적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내 권리야. 넌 며느리일 뿐 간섭할 자격 없어. 정 싫으면 내 친정으로 돌아가. 이 집은 너처럼 불효막심하고 버릇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준호가 벌떡 일어나 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말씀 들었어? 더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 당장 부모님께 사과하든지 아니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는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이제는 엄마 치마폭에 쌓인 유약한 남자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키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설날 전날 밤에 집에서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더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 제 말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버님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어머니를 달래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날 전야, 시댁의 비극적인 합창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저희 부부의 침실은 넓었지만 싸늘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불꽃놀이 소리가 새해가 되었음을 알렸지만 제 마음은 어둠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의 작은 태동을 느꼈습니다. 제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엉망인 집안 상황을 겪어야 하다니. 아이도,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서울에서 힘들게 일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괜찮은 월급을 받았지만 매달 아껴서 시부모님께 생활비로 30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준호는 저보다 월급도 적은 데다 친구들과 술 마시느라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집안 경제는 거의 제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은 두 분의 식비나 보약값이 아니라 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위한 저축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돈 찍어내는 기계로 여겼고 제 감정과 의견은 쓰레기처럼 무시했습니다. 딸깍, 방문이 열리고 준호가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올라와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제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몸을 뒤척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자, 뭘 또 물어봐. 피곤해 죽겠네.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아? 우리 미래에 대해 걱정되지도 않아? 저는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지치고 짜증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만 좀 할 수 없어. 다 방법이 있겠지. 엄마가 낳고 싶어 하시니 낳게 해드려. 난 아들로서 엄마를 막을 수 없어. 너도 그만 좀 따져. 집에 식구가 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우리 애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도움이 아니라 짐이겠지. 너무 쉽게 말하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리고 엄마 건강은 엄마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자꾸 엄마한테 악담 좀 하지 마. 엄마는 황소처럼 건강해서 쓰러질 일 없어. 그리고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내가 남자고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어떻게 짊어질 건데.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아니면 또 아내한테 손 벌릴 거야.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께 돈 빌릴래. 제 말은 준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 무시하지 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돈 좀 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들지 마.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하는 거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반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집의 법도. 그게 뭔데? 며느리한테 시동생 키우라고 강요하는 거? 남아 선호사상? 허울뿐인 체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짝! 뜨거운 손바닥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때는 다정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이제는 폭력적인 남자의 본모짝. 뜨거운 손바닥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때는 다정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이제는 폭력적인 남자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로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야. 날 더 미치게 만들지 마.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고 뺨을 감싸쥔 채 눈물을 흘리는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새해 첫날, 밖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데 이 방 안에서는 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제 남편과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만 가득한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고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나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할까? 짙은 어둠 속에서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에 악몽으로 뒤척이던 밤을 보낸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준호의 따귀에 맞은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예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혐오감과 낯동만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지만 불룩 솟아오른 배는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기괴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인사도 없이 턱짓으로 명령했습니다. 일어났냐? 어서 세수하고 정신 차려서 제사상 차리는 것 좀 도와. 곧 손님들 오실 텐데 게으른 며느리 뒀다고 남들한테 욕먹게 하지 말고. 저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어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집안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버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멍하니 마당을 바라볼 뿐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은 오토바이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이 설 인사를 하러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고모, 숙모, 삼촌들은 모두 새 옷을 차려입고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건강이나 사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배였습니다. 아버님의 여동생인 고모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배를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형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50살에 이렇게 건강하시다니 하늘이 내린 복이에요. 형님네가 제일이에요. 정말 겹경사네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임신하다니. 나중에 아기 둘이 같이 놀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 조상님 덕분이지, 동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하늘이 도우셨어. 우리 수진이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돈 많이 든다고 싫어하잖아. 어제도 우리 부부랑 한바탕 싸웠다니까. 모든 시선이 마치 제가 죄인인 양 제게 쏠렸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입술을 삐죽이며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식은 하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돈부터 계산하니? 옛말에 자식이 많으면 재산보다 낫다고 했어. 집에 식구가 늘면 복이 들어오는 거야. 넌 며느리니까 부모님을 위해 기뻐해 드려야지. 저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친척들 사이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위험은 전혀 무시한 채 공허한 도덕률을 제게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지키기 위해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모, 작은 어머니, 어른들 말씀에 반박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어머니는 올해 50이세요. 이 나이에 임신하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다운증후군이나
선천적 기형아를 낳을 확률도 아주 높고요. 게다가 어머니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저는 어머니와 아기의 미래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절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친척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 날카로운 논리에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습관처럼 축하만 했을 뿐 제가 방금 말한 의학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분위기가 가라앉자 책상을 손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입 다물어라. 설날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네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시고 태어날 아기도 분명히 똑똑하고 건강할 거야. 어디서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상한 지식으로 어른들 겁주지 마라. 그때 방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준호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보고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마구 꾸짖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사과드려. 친척분들 새해 인사 오셨는데 왜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켜. 우리 집안 일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 저는 준호와 제가 혼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는 친척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멸감이 치솟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마디 공허한 축하말을 던지고는 모든 짐을 저희 부부에게 남기고 떠날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주방에 가서 식사 준비를 돕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 서울 며느리는 다르네. 아주 똑 부러져. 형님, 저러다 나중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겠어요. 단단히 가르쳐야 해요. 다시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실망과 좌절의 이명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좁은 우물 안에 갇혀 낡은 편견에 만족하며 모든 위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이틀째 밤, 손님 세상을 치르고 나니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손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친척들 시중 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공허한 축하 인사만 받으셨고 준호는 오후부터 술에 취해 침대에 뻗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이라도 할까 싶어 핸드폰을 찾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충전 중이던 준호의 핸드폰 화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잔액 알림 메시지가 잠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PH88 계좌에서 3,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거래 내용, 한약 및 산모용품 결제, 300만 원. 부자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 우리 부부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세도 밀려 있었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준비물도 다 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부부 공동의 돈을 몰래 빼내 어머니를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옛사랑의 유일한 흔적. 메시지 함에 들어가 온라인 판매원과 준호가 나눈 대화를 읽었습니다. 고객님, 시어머님 드릴 고급 한약 세트와 유축기 주문 확정되셨습니다. 총 300만 원입니다. 바로 입금해 주시면 물건 빼놓고 설 연휴 끝나자마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입금할게요.
그런데 포장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알면 잔소리가 심해서요. 아내가 알면 잔소리가 심해서요. 라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의 눈에 저는 그저 잔소리꾼, 귀찮고 경계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몸보신을 위해 수백만 원짜리 한약을 사고 동생을 위해 고급 유축기를 사주면서 정작 아내에게는 한 푼도 아까워했습니다. 임산부 분유조차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준호를 당장 깨워서 따지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차 떨어진 모습을 보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화를 식히려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부모님 침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노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준호가 방금 한약이랑 아기용품 사라고 돈 보내줬어요, 여보.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하래요. 알면 또 난리 칠 거라고. 시어머니의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효자야. 부모를 위할 줄 알지. 수진이는 신경 쓰지 마. 여자는 시집 왔으면 남편을 따라야 하는 법이야. 지금 배도 불렀겠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딜 가겠어. 몇 번 으름장 놓으면 금방 꼬리 내릴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걔가 강하게 나와서 이혼하자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잖아요. 쓸데없는 걱정 마. 지금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걔지. 누구겠어. 애 딸린 이혼녀라는 꼬리표 달고 혼자 애 키워야 하는데. 걔도 똑똑하니까 준호 버리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야. 실컷 불평하게 놔두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하자고. 시부모님의 모든 대화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토록 무시하고 있었다니. 그들은 제가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 집에서 노예처럼 굴욕적인 삶을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모성애를 이용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맹렬한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수진입니다. 저는 학벌도 있고 직업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남처럼 이용할 도구로 여겼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가풍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준호를 보니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내 준호의 모든 지출 내역과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설 연휴 셋째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랫배가 욱신거렸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무리하게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태아에게 영향이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무리한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궁 수축이 잦아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져 배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 어디 있어요? 잠깐만 이리 와봐요. 저는 거실을 향해 힘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TV를 보던 준호는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또 왜? 재밌는 설 특집 프로그램 재방송 보는데 자꾸 불러. 오빠, 나 배가 너무 아파. 배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아파 죽겠어. 혹시 문연 약국 있으면 진통제라도 좀 사다 주거나
보건소에라도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준호는 저를 보며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버 좀 하지 마.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그냥 누워서 쉬면 괜찮아질 거야. 네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고 엄마 질투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아픈 거겠지. 연기 좀 그만해.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아픈데도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다니.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아파. 우리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제발 병원에 데려다 줘. 저는 준호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건소는 설 연휴라 문 닫았어. 누가 진찰해 준대. 그리고 오토바이는 아버지가 인사드리러 가신다고 타고 가셨어. 뭘 타고 가. 그냥 얌전히 누워 있어.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히 관심 끌려고 수작 부리지 마. 엄마도 임신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넌 이제 6개월이면서 앓는 소리야. 그는 돌아서려다 무언가 생각난 듯 저를 돌아보며 저를 얼어붙게 만든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나중에 동생 낳으면 연세가 많으셔서 젖이 잘 안 나올까봐 걱정이시래. 넌 젊으니까 젖이 많을 거 아니야. 내 아기 젖 먹일 때 동생한테도 좀 물려주래. 분유값 엄청 아낄 수 있을 거야. 다 한 가족인데 아까워하지 마. 그 잔인하고 역겨운 말에 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에게 젖을 물리라고. 그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젖소.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토할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베개를 준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준호는 베개를 피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남편한테 욕을 해. 좋아. 아프면 혼자 알아서 해. 난 놀러 나갈 테니.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아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 계속 있다가는 저와 제 아이는 그들의 잔인함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지금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새해 복 많이 받아. 왜 이제야 전화했어? 시댁에서 설은 잘 쇠고 있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나 좀 구해줘. 너무 아파. 더는 못 참겠어. 엄마, 나 데리러 와줘. 엄마는 당황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래, 딸. 무슨 일이야? 준호 서방이 때렸니?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진정하고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울면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신, 시댁의 구박, 그리고 복통으로 유산기가 있는데 준호가 저를 내버려 둔 이야기까지.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전화기 너머로 아빠의 노호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 집안이 감히 내 딸한테 그따위 짓을 해. 여보, 당장 차 불러. 내가 가서 그 집을 다 뒤엎어 버릴 테다. 딸아, 얌전히 누워 있어. 움직이지 말고. 아빠 엄마가 금방 갈게. 30분이면 도착할 거야. 엄마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는 성격이 불같으시지만 딸을 끔찍이 사랑하셨고 엄마는 똑 부러져서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7인승 승합차 한 대가 시댁 마당으로 쏜살같이 들어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살기등등한 표정의 부모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빠는 인사도 없이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나? 수진아, 아빠 왔다. 시부모님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다가 폭풍처럼 들이닥친 사돈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설날 아침부터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오셨습니까?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시지요. 아빠는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는 무슨 놈의 차? 내 딸 수진이 어디 있소?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전화를 한단 말이오. 그때 제가 방에서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배를 감싸 쥔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모님을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엄마는 초췌해진 딸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를 부축하며 불타는 눈빛으로 시부모님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제가 당신들께 맡긴 내 딸이, 건강하고 멀쩡했던 내 딸이 이 꼴이 되었습니다. 당신들 손주를 뵌 아이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제야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사부인. 제가 배 아픈 건 제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던데 부모님 오신다고 어리광 부리는 거겠죠. 사부인이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 모양이에요. 입 닥치시오. 아빠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임신한 것도 내가 모를 줄 아오. 늙어서 주책을 부리니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되고 말이오. 며느리한테 시동생 키우라고 하고 내 손주 분유값까지 뺏으려고 했겠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될 자격도 없어. 아빠의 말은 시부모님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끔찍한 비밀이 밝혀지고 사돈에게 집안에서 망신까지 당한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감히 우리 가족을 모욕해. 여긴 내 집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나가라면 나가주지. 내 딸 데리고 나갈 거요. 내 딸을 이 악마 소굴에 단 1분도 더 둘 수 없으니까. 가자. 수진아, 아빠랑 집에 가자. 아빠는 저를 부축해서 차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준호가 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왜 수진이를 데리고 가세요? 제 아내인데 시댁에 있어야죠. 엄마가 경멸의 눈빛으로 사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아내라고. 네가 수진이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했니? 아니면 애 낳는 기계, 하녀로 생각했니? 내 아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넌 놀러 나갈 수 있더냐?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내 딸은 내가 키우고 내 손주도 내가 돌볼 것이다. 넌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엄마는 말을 마치고 저를 차에 태운 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차가 시동을 걸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뒤에는 뽀얀 흙먼지와 시댁 식구들의 황당하고 분노에 찬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다시는 이곳에 돌아와 굴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차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사돈이 쉽게 사람을 데려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듯이 버텼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씩 몰려나와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며 구경했습니다. 사부인, 사돈어른, 두 분이 지금 제 며느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우리 수진이는 이제 우리 김씨 집안 사람입니다. 살아도 김